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장중에 4,150선까지는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대형주가 좀 강한 흐름들 보여줍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우주 항공 섹터가 제일 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건설, 전력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주가의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짜봤습니다. 자, 브로드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뉴욕 시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간 외 주가에서 잘 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졌거든요. 왜 그럴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걸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는 주가가 시간 외 거래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3% 정도 뛰었으니까. 내용을 보면 8월과 10월의 실적인데요. 주당 순이익이나 그리고 매출이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반도체 솔루션 매출 전망치도 좀 웃도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내년 전망치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시장이 워낙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눈높이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것도 좀 얼추 맞추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매출 전망치가 원래는 185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면서 이 191억 달러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이 전망치는 예전에 183이었는데 요거보다 오르다 보니까 가이던스까지 괜찮구나라고 안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AI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도 1년 새 2배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의 주가에서 3% 뛰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눈을 의심한 게 갑자기 4.5% 급락을 했더라고요. 3% 상승하다가 갑자기 4.5% 약세, 급락. 이건 왜 이럴까 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왜 실적 데이터를 내놓고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여기에서 Q&A 오고 가면서 이걸 시장 투자자들이 다시 포착하고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는 백로그, 안정성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로그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브로드컴에서 물건 같은 것을 계약을 했다, 주문을 했다라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형태인데 아직 매출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배송이 안 됐거나 매출 인식이 안 됐거나 그 전반적인 그런 물량을 백로그라고 합니다. 제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 브로드컴이 이런 표현을 썼대요. 오픈 AI와 수년간의 여정. 우리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일단 이 표현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오픈 AI라는 하이퍼 스케일러와의 구속력. 그러니까 꽉 몰린 어디 도망 못 가는 그런 확고한 고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됐다라는 겁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협력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바로 말해서 이 문구 여기에서 그걸 포착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 매출 이 부분이 혹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로그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신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한 인식 시점인데요. 이게 XPU라고 해서 굉장히 똑똑한 AI 슈퍼 전용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매출 올해 아쉽게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냐, 본격적인 매출은 2026년 다음 해입니다. 2027년과 2029년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2026년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 전용 AI 칩에 대한 매출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투자자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 그렇다 보니까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먼 미래는 누구나 잘 나오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해서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매출 인식 시점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년 공급 제약의 이슈가 지금 거론이 됐는데요. 앞서서 백로그 제품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720억 달러의 백로그 제품과 그리고 18개월의 리드 타임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걸 느꼈냐면 지금 브로드컴은 이미 최대 생산에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 들어오면 이제 노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뭔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제한적이다. 수요는 폭발되는데 생산 능력이 제한이 되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더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데에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백로그 안정성 확신, AI 전용 칩에 대한 매출 인식에 대한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7년에서 9년까지 바라보니까. 그리고 올해 진짜 내년 같은 경우에도 AI 슈퍼 사이클 여기에서 확실히 그 판매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이 최고점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였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12월 FOMC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파월 연준회장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줬잖아요. 내년 성장률이 1.8에서 2.3%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AI 채택이 실제 경제 효율을 이끈다고 하면서 AI는 확실히 경제 성장을 위한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줄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AI라는 거는 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골라야 될 건지 선택의 기로에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픈 AI가 GPT 5.2를 공개했습니다. 전 모델을 공개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출시를 해서 제미나이 구글 엄청 신경 쓰이나 보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오픈 AI 쪽에서는 지식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뛰어난 챗 GPT다라고 얘기를 했고 즉답, 사고 모두에 프로 모드까지 추가했다라고 했는데 즉답은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수학 연산이나 왜 어려운 보고서 넣으면 챗GPT 같은 경우 요약을 해주니까 그런 연산, 수학적인 코딩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챗GPT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추상적인 혹은 조금 더 질 좋은 답변을 요구하면 더 좋은 답변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 중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더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식 업무 수행 가장 뛰어나다는 거는 당연히 오픈 AI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야 되니까 이런 멘트는 썼습니다. 샘 알트먼은 제미나이 3.0 영향력을 일축을 했죠. 당연히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지 남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바보 CEO는 없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파벳은 한 2.4%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최근 AI 기술 관련해서 효율화됐고 그리고 수익화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라는 데에서 보셔야 되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또 체결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에이전트를 공개하면서 초지능 개발을 선언했고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AI 주가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앞으로 농후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익성이 나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자본 지출 절벽의 불안은 지속이 돼서 업종별로 순환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라클 간밤에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고평가 논란 기업들 떨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뜯어보니까 AI 반도체 관련한 매출 인식 이런 부분이 약간 흐릿하다. 예상치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주가에서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잘 주시하면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테오젠인데 오늘 장중에 9% 급락하다가 낙폭을 확 줄였더라고요. 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도 SC의 선두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확보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알테오젠의 직격탄 날렸잖아요. 그러면서 알테오젠 그 제형을 팔고 있는 머크 같은 경우에 할로자임 특허 장벽을 머물기 위해서 또 가만히 안 있죠.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할로자임이 이거 후속 조치로 바로 알테오젠을 저격하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게 어떠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안 썼지만 그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9% 급락하는 데에 그 영향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제조법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게 바로 그 단독 기사의 중요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직접 저격을 한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그런 바였고요. 글로벌 SC 제형의 특허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 9%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알테오젠이 제작 공정이 흔들리게 되면 뭐 머크의 키트루다 SC 출시나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할로자임 측에서는 자신이 더 잘 팔아야 되니까 경쟁사는 막아야 되니까 경쟁사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SC 제형의 선두인 만큼 독점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알테오젠이 주주들에게 글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반박 글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낙폭을 확 줄이는 흐름들이 오늘 장 초반에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알테오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알테오젠의 그 기반적인 물질을 공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할로자임의 그 지금 주장하는 그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쉽지 않을 걸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도 이미 이런 문제를 인지했었고 문제점을 분석 완료해야 돼. 지금은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했고 전략 준비도 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신을 보였다. 파트너사들과도 선행 특허 조사 이런 부분을 이미 실시 완료해서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미국 내 법률 대리인들이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후에 뭐 이슈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 좀 낙폭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말 간밤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1% 넘는 상승폭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로 AI 기술주들이 간밤 미증시에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낙폭을 키웠는데 알파벳도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자세히 내용을 뜯어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만큼 이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어닝콜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은 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브로드컴의 시간의 거래 하락과 함께 장 초반에 잠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만 약세에서 지금 다시금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삼성전자 0.75%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3%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3%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있었는데 오늘 이를 다시금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 2%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의 주인공은요. 방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주들이 좋은데 스페이스 X의 모멘텀도 붙었고요. 상장 관련 모멘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한화그룹주가 오스탈 지분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오스탈 지분에 대해서 100% 인수를 허용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호주가 19.9% 오스탈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은 11%가량 급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4.65%가량 오름세입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좋은데 지금 LRG 넥슨도 1.73%가량 오르고 있고 현대 로템도 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오늘 좋은 시세를 가져가고 있고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도 좋은데요. HD 현대중공업도 상승 중이고요. 하나오션도 상승, 삼성중공업도 1%대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1.36%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좋은데 현대모비스가 4.58%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로 대신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관련 모멘텀,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상승 재료로 인식을 할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오늘 4.8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일단 업종 안에서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 전반적으로 종목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조금 특징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가 21%가량 급락하고 있다는 점 일단 좀 특징적인데 어제 장 마감 직전에 28%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삼성화재가 보였습니다. 일단 이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밸런싱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21%가량 급락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1.51%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모두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관련된 이슈는 추가적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업종 안에서 그래도 이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금융업종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S&P 500 금융섹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확대에 대해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종목들이 5%에서 6%가량 강세 탄력이 붙었고요. 오늘 국내 안에서도 이 증권주 그리고 금융업종 안에서 전반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조금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코스피는 종목별로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코스닥은 일단 둘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숫자가 비슷한 상황이고요.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업종별 조금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는 오르고 있지만 휴젤과 클래시스는 지지부진하고요. 미용 의료기기단 안에서 오늘은 파마리서치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 관련된 기업들 도 오늘 ABL 바이오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제는 급락하고 있는데 4.1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앞서 체크해 보신 것처럼 지금 알테오젠 관련해서 SC 특허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할로자임이 무효 심판 소송을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다만 알테오젠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없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있지만 다만 여전히 4%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좋은데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가량 오르고 있고 유진 로봇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로봇 같은 종목들도 오늘 여전히 상승세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쉬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종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쉬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림지주 같은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림지주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20% 넘는 급등세를 가져가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11%가량 오름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관련된 양재동 재개발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강남에 땅을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 유동성 확대와 함께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 테마성 장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앞서 종목별 장세에서도 보셨듯이 코스피 쪽으로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훨씬 더 상승하는 종목이 많고요. 지수 자체적으로도 0.9%가량 오르면서 4,1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렇다 할 상승 탄력이 붙고 있지는 않고요. 0.1%가량 소폭 상승 9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그래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 부진했던 대형주가 오늘은 그래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지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 열어보시죠.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천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이 현물 시장은 팔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4천억가량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 매도폭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장 초반에 1,000억 원가량 매도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5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매도폭을 줄이고 있고요. 개인은 3,500억가량 강한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개인이 매수폭을 줄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8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8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97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현재 일제히 지금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매일마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부합하나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워낙 이제 많은 리포트를 검색하고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KB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일같이 보고서를 내면서 중요한 포인트 그런 부분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골라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와 앞서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거와 또 연결해서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의미가 있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브로드컴은 구글 TPU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고객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플랫폼 고객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워낙 브로드컴 같은 경우 에이직 설계서부터 네트워크까지 턴키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턴키라는 건 한 군데서 싹 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줄고 효율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죠. 한 곳에서 다 하게 되면 그래서 공급망을 단순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구글 TPU 7세대까지 10년간 공동 설계를 해왔는데 그래서 브로드컴이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칩 설계, 소프트웨어, 연산 패턴, 스위치, 인터페이스, 광학 연결 등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중에서 기능적인 부분이 탁월하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 업체들로 중심을 해서 고객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그렇다 보니까 HBM, KB증권은 시종일관 삼성전자가 HBM에서 잘할 겁니다라고 최근 리포트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HBM 전체 생산 능력의 60%를 내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직 업체에 할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 여기 제목에서 받쳐주는 것과 같이 내년 브로드컴 HBM의 공급량이 3배나 늘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 HBM 점유율을 늘려갈 텐데 그게 35%. 이것은 올해보다 2배 증가라고 했습니다. 브로드컴 잘 되면 삼성전자 잘 되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반도체 최선호주다라고 명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SK온과 포드가 쉽게 얘기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키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SK온이 포드와 그동안 배터리 합작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5대5 지분으로 해서 이제 찢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포드는 전기차 부진 때문에 매년 조 단위의 적자를 냈습니다. 둘이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SK온에 뭔가 보상금 같은 걸 지급을 해야 되는 이슈도 있었고 SK온 입장에서는 약간 남자친구 그리고 남편이 있다 보니까 다른 애인을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업체와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찢어지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러면서 수주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SK온은 두 가지의 공장이 있는데 테네시 공장을 이제 가져가서 운영하고 소유하는 거고요. 이제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이제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생산 효율 높이고 운영 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SK온이 테네시 공장을 통해서 이게 찢어지게 되더라도 포드와 전략적인 협력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SK온이 테네시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테네시 공장의 입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게 블루오벌 시티라고 해서 포드 전동화 차량 부품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배터리를 갖다 댈 수 있거든요.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드 입장에서도 헤어졌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서 이런 전략 관계는 하겠다. 건전한 그런 관계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슈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내놨는데 합작이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현금 유출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켄터키 설비의 포드 이전으로 인해서 SK온 북미 설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든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11월에 중구 EVE와 합작 관계도 정리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에 조지아 현대차 JV라고 해서 이제 합작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SK온과 현대차의 그 합작법인 그거와 뭐 대표적인 생산 기지라고 볼 수 있는 헝가리 이쪽에서 조금 더 추가 자산을 늘리거나 생산 규모를 좀 조절하거나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포인트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년 이후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좀 끈끈한 관계이니까 실적은 결국 배터리 산업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략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향후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꼭 주시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봐라 이러면서 주제를 던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뭐냐면 이 두 가지 배터리를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BES 배터리라고 해서 ESS 배터리의 이제 한 종류잖아요.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된다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이나 원재료 구매나 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나 이런 게 좀 용이하다고 해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원가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만에 하나 판매가 부진해도 고객사 쪽에서 보상급을 지급한 또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의외로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근데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는 BESS 배터리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보세요. 판매 연속성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일회성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원자재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를 예측해서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예측해서 생산하면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세계 최대의 BES 단일 계약도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설비인데 그 가동률은 낮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이나 수익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현재 이 분위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이게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 BESS 앞으로 더 유망해질 거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의 주류는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BES 시장에 대해서는 LFP 배터리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가 값싼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외에는 뭐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있는데 145% 중국 관세 여전히 때릴 것인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갈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리스크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상황에서 과연 중국산 배터리 145% 관세를 유지할까? 만에 하나 관세 유지하지 않고 관세를 낮춰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서 BES 경쟁력 확보 방안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SK온은
앞서서도 합작법인 좀 찢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돈 되는 ESS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중립을 유지했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L 만도 목표 주가가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가 62,000원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증권이 얘기했는데 로봇 관련해서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로봇 액추에이터는 2028년이 양산 목표인데요. 향후 2년간 실적 반영은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산 이런 부분에서 뭐 이르긴 해도 양산에 대한 목표가 2028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상반기까지 수준은 예상이 된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은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재평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액추에이터, 로봇 관절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품 개발이나 대량 생산 쪽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만도는 2030년까지 연평균 8% 성장과 영업이익률 2%포인트 개선이 목표라고 하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목표주가 올리 흐름 잘 보시고요. 2030년 배당 성향 25% 이상 제시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 칠성과 신세계 배보다 배꼽이 큰가라는 이슈 잠시 언급해드리면 어제 내수 소비재 기업이 일부분 좀 좋았는데 롯데 칠성이 이만큼 올랐고 신세계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각각 9에서 4% 올랐는데요. 최근 천일 고소 하림 지주, 서부 T&D. 오늘 하림 지주가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리면서 낙폭을 상승폭은 좀 줄였고 서부 T&D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하림 지주 어제 상한가 갔고 천일고속과 서부 T&D 어제 26%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주식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고속터미널, 양재동 그리고 신정동 있죠. 역시 부동산이 최고인가? 이런 또 볼멘 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건 서울 시내 주요 입지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빵 뛰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자회사가 신세계 센트럴이고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사전 협상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그런 이슈로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가라는 얘기였고요. 더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있으실 것 같은데 상상인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가 빵 터지기 이전에 그런 주가는 밋밋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본업을 일단 잠시 살펴드리면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 해외 자회사 실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좀 어느 부분 내수 둔화로 국내 실적이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원재료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좀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봤고요. 본업 성장세는 재부각될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이런 부분이 연결돼 있는데 백화점, 면세점, 호텔 내년도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모멘텀은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치 오르고 있는데 호텔,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이런 부분과 좀 어울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매겨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비중 확대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 앵커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앵커님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질문은 방송에서 처음이지만 예.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파트너님, 노하우 좀 전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네.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고 결혼에 대한 개념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결혼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즈니스인데 사실 주식도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방송이나 여러 채널에서 이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미국의 오라클 주가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왔던 그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AI 관련한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 종목들이 실적이 어떤가 그죠 이런 거를 맞추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현령 비현령이란 말이에요. 조건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4,000포인트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균형을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모두가 다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론을 펼치고 있지만 더러 또 보면은 이 긍정론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또 부정적인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면 그런 어떤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SK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서 투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대형주 그죠 우리가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투자를 경고를 받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뭐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규제라는 게 뭐예요? 투자 경고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앞서 얘기했던 뭐 이렇게 서울터미널 관련한 이런 종목들 그죠 좀 약간 세력주 이런 종목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대형주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결국 이 대형주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어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지금 제가 지난 그 토요일 날 이난희 333에서도 이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뭐냐면 통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질 때 그죠? 예를 들어서 규제가 완화되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이렇게 완화된다 보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하나의 좋을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시장에서 맞춰가면서 시장을 움직여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신규 종목 같은 경우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그죠? 그리고 어제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뭐 나이백이라든지 뭐 도훈하나텍이라든지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좀 흐름을 좀 갖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지금 보면은 이 원전 관련한 종목, 이 원전 관련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 뭐 BHI가 반짝했다가 약 한 2, 3일 동안 조정을 보면서 오늘 또 강하게 10% 이상 시세를 분출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AI다, 뭐 반도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젠스랑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변압전선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앞전에 한번 이렇게 테마가 돌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제 보면은 또 살짝 반짝하면서 뭐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한번 파동이 나오고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한번 파동이 나오고 지금 약간 쉬어가지만 이게 죽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 변압기 관련한 전선 관련한 종목들도 앞에 파동이 나오고 살짝 박스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 행복 호르몬이 움직여야만 다른 호르몬들도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웃으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 잘 들으셨죠? 마켓나우 2부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조건 없는 투자 사랑 전략으로 올 연말 따뜻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지는 전략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 물자인 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가 50조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테일러 팹은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만남은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로 참여하는 가운데 양사의 협력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머스크가 테일러 공장 내부에 전용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가 생산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테슬라 본사 오스틴에서 차량으로 45분 거리인 테일러 공장은 향후 테슬라 AI 칩과 자율주행 칩의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와 약 24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6 칩 계약을 체결하며 TSMC 중심의 시장 구도에 균열을 냈다. 이 차 전지 배터리 관련 전략을 이분과 함께 세우셔야죠.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평론가님, 오늘 이후에 배터리 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 움직임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EV 어떤 둔화, 북미 지역에서 IRA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EV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가 계속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 EV의 어떤 그 가속화 이게 훨씬 더 그 탄력을 받는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에 더해서 사실 EU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적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 뭐 유럽의 제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지만 지금 그래도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네.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그 패권을 갖다가 유럽이 쥐고 있었는데 사실 전기차로 어떤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유럽의 패권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사실 어떻게든지 지금 뭐 가령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랑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전기차라든지 어떤 배터리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네. 굉장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계획들은 궁극적으로 그 한국 전기차라든지 K배터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우선 몇 면을 좀 살펴주세요. 네네. 네. 일단 그 EU는 일단 배터리 어떤 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연합 내에서도 사실은 배터리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안 쓴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벌써 반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버스에다가 실제로 탑재를 해가지고 실제로 버스들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큰 화재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럽 영내에는 그러니까 유럽산 배터리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거의 파산 상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이제 배터리 제조 기반을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투자 및 운영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얼마 전에 헝가리에 그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천억 원의 어떤 보조금을 받은 것도 같은 시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배터리 원자재 채굴 정제 용량 확보. 그러니까 원자재까지도 채굴하고 그 정제 용량도 확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부품의 이윤의 생산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내에서 소재 및 부품을 갖다가 50% 정도를 갖다가 그 생산하겠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갖다가 한 70%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뭐 셀팩 제조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세제 혜택, 그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 경제까지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 유럽 연합 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갖다가 확대하는 걸 갖다가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의 배터리 업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화가 되더라도 이걸 재활용하기가 쉽죠. 근데 LFP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땅에 묻어야 돼요, 현재 기술로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배터리 탄소 발자국 기준들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K배터리의 우호적인 환경이 뭐 지속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뭐 이건 우리나라도 하고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지만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이제 돈을 9억 2천만 유로 정도를 갖다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연구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포스트 이온 지금의 어떤 이온 배터리의 차세대 그러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고체 전해질이라든지 아니면 소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금속황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그 굉장히 어떤 투자를 갖다가 보조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더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제조 공정 예. 거기에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배터리 생태계는 그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갖다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네.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이제 밀어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떤 뒷받침되는 제주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이제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의 도입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은 서민층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못 차잖아요. 선급금 막 이런 것도 아무리 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고 비싸니까, 예. 할부금 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없애고 그냥 그 저소득층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빌려주는 거야. 선급금 없이 한 달에 100유로에서 한 200유로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만 원에서 한 34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부담이 좀 그러면은 그렇네요. 부담이 훨씬 줄죠. 네. 이게 사실 프랑스에서 먼저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효과를 거뒀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독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네렉트 삼국이라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도 이 제도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채택하는 국가들한테 사회 기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이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촉진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필요한 차량을 갖다 구매하거나 리스를 할 때는 가속 상각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가상각 기간이 보통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일단 자산을 사면은. 근데 이 기간을 2년 정도로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확 늘어나겠죠. 그럼 네. 법인세를 덜 내겠죠. 이걸 가속상각이라고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줍니다. 가령 뭐 취득세라든지 도로세라든지 이거는 훨씬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에 한장 더 나가서 기업이 차량을 구매할 때 몇 %까지 그러니까 27년까지는 75%까지는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아예. 법으로 아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는 100%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가계가 40%, 기업용 차량이 60%예요. 기업용 차량 비중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기업용 차량이 이런 어떤 의무화 정책으로 해서 가속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의 확산 속도는 그야말로 엄청날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의무적으로 그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갖다 구매하는 법안들이 올해 말까지는 거의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기차가 확산해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이제 확충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냐면은 5억 7천만 유로를 갖다 투자를 해서 이게 텐티라고 있어요. 텐티라고 이게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유럽 연합 내 도로망 그러니까 범유럽 운송 네트워크라는 저기 지금 도로망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죠. 이게 지금 텐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쪽에 이제 어떤 이쪽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물류 거점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도로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충전소를 갖다가 만드는데 우리가 이 충전소 확충 계획에서 눈에 그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거는
기존처럼 그러니까 소형 전기차라든지 소형 상용차 위주의 그 충전소도 만들어 60km마다 매 60km마다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중요 물류 거점이라든지 뭐 항만, 철도, 공항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를 위한 고출력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트럭,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쪽에 어떤 그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 전환이 주로 승용차라든지 소형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트럭이라든지 대형 버스까지도 확산을 시키겠다, 상용까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두고 보니까 정말 전기차가 도로에 많이 다닐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좀 밀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네.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성장세 이런 게 좀 따라올 텐데 네네네. 그런 데이터가 좀 잘 나와 있나요? 그렇죠. 네.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통계를 갖다가 이제 그림이 나올지 모르지만 통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4년도까지 이게 295만 대거든요. 예. 근데 이게 25년도에는 375만 대 확 늘었죠. 26년도에는 451만 대고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월별 이게 성장률이에요. 25년부터 확 높아지기 시작하죠. 네네네. 지금 30%가 넘고 있다. YOY 증가율로 네. 보게 되면 그만큼 유럽의 전기차 확산은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월까지 순수 BEV 이거는 지금 375만 대는 BEV랑 PHEV를 갖다가 합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누계를 보게 되면은 순수 전기차는 한 202만 대 정도 팔렸고요. 이게 YOY로 보면 26.2%를 증가한 거고요. PHEV가 한 103만 5천 대 정도 됩니다. YOY로 한 32.9%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차 전환 어떤 가속화 정책에 의해서 내년은 더 이 증가율이 성장률이 가팔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한테도 좋은 뉴스거리가 아닐까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기 잘 팔면 되니까 네. 이 시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죠. 유럽 내에서 K배터리가 지금 중국산한테 계속 밀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서 봐야 된다는 거는 전기차 시장의 확산도 확산이지만은 역내 조달 우선 영내 생산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 영내 생산의 어떤 원가 자체를 갖다가 7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 영내의 생산 캐파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75%는 아직은 한국이에요. CATL이 이제 막 뭐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캐파에서 우리나라한테 밀려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삼성 SDI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어요. SKU는 2020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예. 18년하고 20년이니까 우리나라는 업력이 벌써 7년, 5년 이상 넘었죠. 수율을 다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공급망도 다 안비를 했겠죠. 네, 네. 근데 CATL이 시작한 게 언제냐? 독일에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게 17기가와트 되고 헝가리에 짓고 있는 100기가와트. 유럽에서 제일 큰 공장은 내년 초에 완공을 해요. 그럼 뭐예요? 주자네요. 이 확실히. 후발 주자고 이게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수율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은 지금 가령 CATL이 그 헝가리 공장을 갖다 완비해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럼 양극재 어디서 받을 거예요? 기존에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롬바이라는 데서 받았는데 네. 중국에서 양극재를 실어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영내의 공급망을 갖다가 완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얘기고 이런 거는 영내에 이제 공급망을 갖다가 완비를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소재 업체들 가령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쪽에 양극재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의 영내 생산이 강조되는 거는 한국의 K배터리, 그다음에 거기 영내에 들어가 있는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유럽 시장의 네네네. 그런 훈풍을 우리가 좀 잘 가져다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에 대해서 분석을 들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됩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K배터리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은 할머니처럼 입는 그레니 코어가 유행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레니 코어가 뭔지 하고 찾아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처럼 손주를 돌봐야 할 것처럼 입는 것이 그레니 그랜파 코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시장에서 5,000원에 구할 수 있는 김장조끼가 트렌드의 중심에 섰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그 김장조끼가 맞나 해서 찾아보니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누빔 조끼의 바깥쪽은 화사한 꽃무늬 원단을 사용한 그 조끼가 맞는 거예요. 이 유행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사입을 일이 없는 옷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집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김장조끼가 특유의 포근하고 넉넉한 실루엣 그리고 꽃무늬에서 느껴지는 촌스러움으로 MZ세대 사이에서 오히려 매력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세대의 옷차림을 일부러 따라하는 그레니코어가 이제는 하나의 스타일로 굳어진 건데요. 또 최근에는 촌캉스, 그러니까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유행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레니코어가 더 인기를 끌면서 김장조끼의 인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김장조끼의 시대가 왔다, 왜 할머니가 이걸 그렇게 열심히 입었는지 알겠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장조끼의 인기에 본격적인 불을 지핀 건 바로 K-팝 스타들인데요. 블랙핑크 제니와 에스파의 카리나가 인스타에 김장조끼를 입은 사진을 공개하자 Z세대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기념품으로 김장조끼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할머니 조끼라는 별명으로 일본에서도 레트로 그리고 Y2K가 재조명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할머니 세대 패션이 인기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인지 찾아보니까 지난달 26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김장조끼를 키워드로 한 검색량이 이달 초 18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5배 이상 증가했고요. 소비 데이터에서도 열풍이 확인됐습니다. 20대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지그재그에서는 김장조끼 상품이 베스트 상품 10위권 안에 오르기도 했고 290건이 넘는 리뷰가 달리는 등 MZ세대 사이에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기 게시글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맞춰 입기 위해 여러 벌을 동시에 구매했다는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 심지어 비슷한 디자인을 차용한 문구류 그리고 생활용품을 모은 기획전이 마련되는가 하면 일부 유아용 그리고 반려견용 김장조끼는 품절 사태까지 빚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즘은 젊은 층이 어르신들의 옷장을 뒤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무한 경쟁으로 지친 마음을 안정감을 주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연상되는 옷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레니코어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트렌드가 생기는 것처럼 다음 트렌드는 어디서 나올지 더 촉각을 세우면서 다음 주에도 재밌는 트렌드로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입섭입니다. 진짜 별하별 트렌드가 다 있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떻게 저런 트렌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진짜 궁금한 게 저런 단어랑 저런 트렌드를 맨 처음 만드는 사람. 우리 고속도로 막힐 때도 그러잖아요. 맨 앞차는 뭐라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저런 거 많이 봤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여자, 예쁜 여자가 운영하는 유튜버인데 막 김장철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엄마 집에서 혼자 있는데 심심해서 배추 포기 60포기 담은 사연 막 이래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주작인지 모르겠는데 30포기 60포기를 막 젊은 여자가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막 담더라고요. 뭐 어쨌든 막 조회수가 막 몇백만씩 나오던데 그런 게 정말 그 할머니 옷을 입고 하는데 그게 그 트렌드였나 봐요. 그렇죠? 그 터미널 지하의 상가에도 보면 그런 거 팔더라고요. 저도 한번 입어볼까 했는데 저런 트렌드를 따라가기 이제 뭐 저기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자 주식 트렌드라도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구도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압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좋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이 지금 아주 오늘도 모습이 좋죠.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투톱으로 이렇게 가니까 정말 셉니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 혼자 조금 달리다가 삼성전자가 주춤거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같이 편입을 하면서 이제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또 받았어요. 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TSMC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비해서 훨씬 앞서가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또 삼성전자를 택하면서 그 파운드리 사업 부분도 뭔가 조금 희망이 보이고 자, 그 투톱이 지금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순서가 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지금은 원조방이네요. 그렇죠? 원조방.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원조방이에요. 자,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조방원 입에 붙었지만 원자력이 맨 앞인데 또 조를 붙여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연세대가 이길 땐 연고전이라고 해주고 고연대가 이길 땐 고연전이라고 해줘야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서니까 원으로 해줘야죠. 원조방인데 원조방에서 제가 이제 현대기아차 이게 붙은 게 의미가 정말 크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차예요, 전차.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시니어 분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그 얘기 들었고 이제 현대차 그룹 3인방 중에 마지막 퍼즐인 현대모비스까지 간다 하면서 어제 그 얘기 길게 드렸죠. 시니어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현대모비스마저 드디어 그 보답을 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가 큰 게 현대차, 기아가 원조방이라고 불리우는 저 7891을 지금 딱 쌈 싸먹는 지금 형태를 구현을 시켰잖아요, 지금. 그렇죠? 6위 현대차, 10위 기아고 7892가 원조방이에요. 저게 정말 좋은 그림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원조방, 조방원, 무슨 방조원 얘네들이 신진 세력으로 지금 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뜨겁게 올라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 기아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터줏대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조금 처져 있었고 지금보다도 더 처져 있을 때도 있었죠. 네카오가 부각이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가 저 밑에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현대차, 기아 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카오가 몰락을 하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구도에서 만약에 이제 네카오까지 부활을 하면은 이젠 진짜로 힘이 세지는 거죠. 밑에서 압력이 대단히 세게 받쳐주는 흐름이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3위 자리를 이제 뭐 거기서 거의 더 이상 무너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3, 4위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네는 시총 차이가 꽤 나요. 6위 현대차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위부터 10위 여기에서 이제 압력을 위로 얼마나 가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상승이 상당히 반갑다는 것이죠. 현대모비스가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해줬고 오늘 보시면은 그 얘기 드린 그 주력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에다가 원조방에다가 현대차 그룹 3인방이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4,000, 우리가 4,000, 3,990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4,000을 넘어서 지금 4,150 여기를 지금 점령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자, 여기서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3인방 퍼즐이 완성되는 그 사이에 원조방이 지금 숨을 조금 쉬었잖아요. 그럼 숨 쉬니까 또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야 선순환이거든요. 매그니피센트 7 보셨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힘 빠질 때 어떻게 했어요? 힘 빠지니까 전통주가 밀어붙이고 가지고 다우가 오른 다음에 그 시간 벌어주니까 나스닥이 또 가고 계속 그 선순환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혼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조방 계속 달리다가 지쳐서 쉬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쉬어버려요. 다른 애들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다시 한번 또 100만 원 지금 도전하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며칠 전까지 80만 원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94만 5천 원이에요, 오늘. 조금 5만 원만 올리면 다시 100만 원 갑니다, 또.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봅시다. 요즘에 우주항공으로 또 모멘텀이 불기도 했었잖아요. 민간 체계 종합기업이라고 우리 나사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다가 조금 많이 주는 것처럼 물론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나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 미만이라고 우리가 뭔 나사 하청업체냐 이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흐름인 거는 맞잖아요. 나사가 하는 일을 많이 민간 쪽으로 주고 있어요. 스페이스X가 나오고 있죠,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던 일을 민간으로 이제 이전시키면서 민간 주도로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제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계약을 따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역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내후년에는 더욱더 주도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조금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조금씩 이전을 시켜서 이제 나중에 주인공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쏘는 발사체를 주도하는 리딩 역할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를 제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단계에 아주 전환점이었죠. 뭐냐면 방산기업 플러스 우주항공까지 모멘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의 무기가 더 생긴 거죠. 1977년도 삼성 정밀공업으로 설립되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삼성테크인이라고 불렸던 기업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CCTV도 했었고 방산도 했었고 그 방산을 삼성이 바이오에 이제 주도를 몰입을 한다고 하나에 넘겼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둘 다 윈윈이에요. 맞죠? 삼성도 바이오에 투자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지금 꽃을 피웠고 하나도 삼성이 안 한다는 방산 이어받아서 지금 대박이 났어요. 어쨌든 둘 다 윈윈하는 게 됐는데 2022년도에 하나 디펜스랑 2022-23년 하나 방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항공기 엔진, 장갑차, 우주 발사체, 항공 방산, 해양, IT 서비스, 항공 우주 사업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산과 한강 우주가 있는 거예요. 뭐 미국하고 똑같아요.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회사들이 또 결국 항공 우주 쪽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방산과 우주 항공은 결국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기잖아요. 저기서 한국 항공 우주를 제쳤잖아요. 그때 예상을 뒤엎고. 그래서 우주산업 주도권을 확보했고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도 있네요. 해양 모빌리티도 있고 실적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85% 증가. 와, 영업이익 174.2% 증가. 당기순이익 70.7% 증가. 지금 최근에 본 기업계 중에 가장 시원한 것 같잖아요. 지금 무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무슨 다 세 자리입니다. 엄청나죠? 당기순이익도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세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해양 사업도 있는데 LNG 운반선이 또 있네요. 고부가치 선박, 로터쉘 시스템, 에너지 저항 기술 적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있네요. 그렇죠? 육해공 우주까지 있네요. 이거는. 그렇죠? 육해공 우주가 다 있어요. 그리고 방산 사업이 가장 지금 대표 아이템이죠.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저걸 하이마스의 대체제로 지금 하이마스가 1년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무가 그 빈틈을 또 치고 들어갔잖아요, 저게.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조선소 지분 인수 저것도 있고 정말 다채롭죠. 자, 이슈 보겠습니다. 네, 나토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토. 자, 이 푸틴이 맨날 푸틴이 무서운 경고를 날리긴 하던데, 그렇죠? 푸틴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는 일부러 조심스럽게 외과 수술 집도이처럼 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거 현대적인 전면전이 아니랍니다. 현대적인 전면전이었으면 몇 초 만에 승부가 끝난대요. 그러면 협상할 상대도 없을 수 있대요. 와, 무서운 자신감의 발언이더라고요. 유럽이 만약에 전쟁을 원하면 하겠는데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몇 년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일부러 자기가 외과 수술 집도이처럼 조심스럽게 해서 그런 거지 전면전 하면 몇 초 만에 그냥 유럽 날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토가 도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뭐 폴란드도 그렇고 막 무슨 뭐가 러시아제 드론이 떨어진다는데 지금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토가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을 찾았어요. 얼마 전에. 지금 현대로템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 많이 하죠. 중동에서도 방문하고 폴란드도 방문하고 옛날에 우크라이나도 와가지고 우리는 왜 안 주세요? 폴란드처럼 하면서 PPT 자료까지 만들어서 우리나라한테 무기 좀 사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팔 수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나토의 기술동향 안보 소위원회 소속 의원단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 자주포, 정밀, 유탄, 엔진, 위성 막 다 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크죠. 지금 나토는 결국에는 유럽을 방해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거기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다시 100만 원을 앞두고 있죠. 자, 저분이 이제 얼마 전에 올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80만 원대라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80만 원인데 벌써 또 9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앞자리 팔은 안 돼 하면서 흑인이 막 눈물을 흘리는 밈을 올렸는데
그 올리자마자 뭐 며칠 안 돼서 다시 또 95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8은 결국 금방 찍먹하고 다시 갔고요. 자, 내년 300만 원 이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엄청난 목표가 뭐 이 정도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지금 아직도 남은 게 많잖아요. 지금 폴란드는 워낙 많이 가져갔는데 폴란드 많이 가져가니까 옆으로 또 퍼지고 있잖아요. 북유럽도 달라고 하고 중동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터지고 있고 그렇죠? 이집트, 호주 막 이런 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 세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뭐 천무 이런 거 가져간다. 와, 그러면은 뭐 지금 아까 매출액 영업이 계속 이 상태로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럼 300만 원? 300만 원도 뭐 모르겠죠.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넌 진짜 알다가도 모름. 이제 물 탈까? 어제 물 탈까 하다가 더 떨어질까 봐 기다렸는데 왜 오름? 그러니까 이분도 저 미미랑 비슷해요. 80만 원 8짜리가 보여버리니까 아,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타기 주저했더니 또 금세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변동성 때문에 이거 코인이야? 이런 사람도 보고. 근데 이거 아무 곳에서나 오르고 아무 곳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딱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핑크선 보세요. 핑크선이 10개월 선이거든요. 이게 월봉.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지나가는데요. 2023년에도 여기 지금 너무 올라서 여기 납작해서 안 보이잖아요. 여기 10개월 선에 닿았을 때 진짜 인생의 기회 한번 날아간 거고 두 번째 인생의 기회 여기 또 있었어요. 여기서 30만 원대 여기 보세요. 여기 떨어졌을 때 이때는 굉장히 가팔라 보였겠죠. 뭔지 아시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산을 너무 많이 높이 올라오면은 저 밑이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라올 때는 정말 가팔랐던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엄청 가팔라 보였겠죠. 여기서는. 그때는 모르죠. 그 느낌을. 근데 여기 뭘로 해야 되냐? 납작하게 봐야 돼요. 차트를 납작하게 보거나 이동평균선을 잘 봐야 돼요. 여기 10개월 선 봐봐요. 여기 또 기회, 인생의 기회 또 날아가죠. 여기. 또 여기 봐요. 또 이 10개월 선 또 왔어요. 지금. 여기. 지금 만약에 이거 안 깨지면 또 여기 또 급등. 지금 계속 10개월 선 올 때마다 인생 기회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지금. 그렇죠? 아까 그 팔자 보였을 때 그 기회가 여기서 또 뜬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10개월째,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3년째. 만약에 10개월 선 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나머지 20개월 선까지죠. 근데 그때 20개월 선까지 오면 이제 3년 동안 가장 힘이 빠진 구간에서 반등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버전스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이버전스가 뭐냐면은 역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는 고점을 돌파했는데 보조 지표는 고점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에너지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보세요. 주가가 오르는데 보조 지표 고점도 올라요. 이건 에너지가 너무 센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봤고요.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 다시 한번 원조방의 자리를 방자를 앞에 붙일 수 있을지 또 재밌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가야지 좋아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무슨 서로 막 부대끼면서 싸우면서 밀어붙이면서 시총 3위 사이 싸우면서 가니까 계속 압력이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서로 싸워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원조방이 서로 싸워야 서로 잘 가요. 으쌰으쌰해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티 가시는 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응원하시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시는 분도 두산 에너빌티 응원하세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 응원하고 서로 같이 좋은 거예요. 이거 파이가 커지는 거지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원조방, 방조원, 조원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에 가장 이슈였던 종목 아닙니까? 에임드 바이오. 예, 요거는 처음 다루는데 뭐 제가 소식으로는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많이 들으셨죠. 첫날 따따따블 같죠, 이거. 자,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 근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둘째 날 기록했던 그 가격을 장중에 뚫었네요. 이거 지금. 에임드 바이오. 지금 가장 핫 이슈인 종목인데요. 지금 아직도 죽으려는 추세가 없는데 이거 지금 맞죠? 첫날, 둘째 날 상한가 간 다음에 이렇게 사이를 눌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잘 보세요. 요거 이틀 같아. 요거는 짧은 구간이지만 기간이 짧던 길던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무슨 알고리즘이요? 오를 때 강하고 내릴 때 약하면 뭐예요? 에너지가 센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4일 동안 눌릴 때 보세요. 눌리는 각도가 여기 올라가는 각도보다 현저히 완만한 거 보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오르죠. 그러니까 오를 확률이 높은 거죠.
만약에 이게 꺾이는 거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틀 연속 상한가 간만큼 폭만큼 급격하게 하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또 기회입니다. 이건 상승 N자로 오늘을 기점으로 신고가 다시 갈 확률이 높아요. 이거 확률적으로. 그렇죠? 자, 개요 보겠습니다. 에임드 바이오 지금 워낙에 뜨겁거든요. 자, 항체 약물 접합제 가장 지금 바이오 신에서 뜨거운 이 지금 그 치료제 기반이죠. 그 모달리티라고 하죠. ADC인데 항암제를 개발한 ADC 전문이고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장하기 전에 기술 이전한 게 몇 개 있어요. 보시면 여기 2024년 12월 달에 바이오 헤이븐이라는 곳에 AMB301을 수출했고요. 아직 지금 그 물질 단계니까 AMD 바이오에서 AMB예요. AMB302 기술을 지원했고 2025년 5월 달에는 SK 플라즈마에다가 AMB303을 라이선스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달에도 하나 했어요. ODS 025인가요? 하나 했죠.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이미 기술 이전을 3개를 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이제 어떻게 오르는지 아시죠?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일스톤, 배당금 형식으로 받으면서 또 그 돈으로 연구 개발해가지고 다른 데 또 기술 수출하고 계속 마일스톤을 여러 개 꼽아놓은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서 파이프라인을 또 구축해서 또 기술 수출하고 이 모델인 거 아시죠? 그 모델인데 얘네는 ADC 전문입니다. ADC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거죠. 항체랑 약물랑 접합제랑 3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항체는 표적, 그 표적 항암제인데 그 암을 찾아가는 능력, 암을 찾아가는 타깃 능력이고 약물은 그 폭탄, 그다음에 접합제는 그걸 이어주는 링커인데 이 얘네의 강점은 뭐냐면 링커 페이로드를 자체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링커가 줄을 매달고 가는 거잖아요. 암까지 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링커가 허약하면 어떻게 되면 암 가기 전에 폭탄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가 파괴돼 버려요. 근데 얘네는 암세포까지 끌고 가는 링커 접합체의 끈끈한 능력에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터뜨릴 수 있는 엄청 강력한 폭탄까지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링커 페이로드의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자, 뒤에 이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에임드 바이오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창업한 그 스피노프 종목이고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보에링거 인게라임하고 뭐 이렇게 기술 예전했던 거 나와 있죠. 아까 얘기해 드린 거고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뉴스가 또 똑같은 얘기 나온 거고, 자, 신한투자증권의 레포트 발간된 거를 저분이 이제 캡처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자,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내 손가락을 확시. 그쵸? 자, 지금 아쉬울 거예요. 4일 동안 행보할 때 이걸 살 걸. 아니면 오늘 잠깐 아침에 오를 때 팔았으면 또 아쉬웠죠. 4, 5% 하고 있었거든요. 플러스가. 근데 거기서 지금 20%라서 25%까지 갔어요. 지금. 자, A부터 D까지 모두 개발하는 ADC 근본 바이오텍. 재밌게 얘기를 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항상 눈여겨봐야 될 얘기예요. 자, 신규 상장주는 보호예수 등 묶여있는 물량이 소화되는 시기까지는 지속적 매도가 불가피하니 눈여겨보다 매수 타임을 그 시기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신규 상장주에 항상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그 보호예수 물량들이 뭐 3개월, 6개월, 12개월에서 이게 풀리게 됩니다. 그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 물량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은 그 보호예수 물량을 먹고 계속해서 오히려 쭉 올라버리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규 상장주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분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하나 꼽았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커뮤니티에서 따왔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자, 사탄 이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기 때문에 요즘에 앞자리가 8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좀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그냥 푸틴이 어차피 저지르려고 하는데 붙어가지고 세계 3차 대전 나라 아니면 지금 캄보디아랑 태국이랑 붙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전쟁 그냥 더 발발해. 나 방산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류애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망하면 주식시장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나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고 쭉 어디 불태워 올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사탄이 에오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네.
오늘 코스피는 글로벌적인 유동성 확대 속에 1% 넘는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지금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게 상승 중인데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은 중소형주도 좋지만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안에서 코스피 200의 상승폭이 큽니다. 1.16%가량 오르면서 코스피 200이 58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지금 1.14%가량 상승하면서 4,1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160선까지 장중에 넘어섰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9%가량 오르면서 9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사들이던 기관이 현재 시간 7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400억가량 팔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7천억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그 안에서 개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6,600억가량 순매도, 외국인은 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600억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은 8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사들이면서 기관은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300억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7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도 1,470원 선으로 개장을 했는데 개장 직후보다 1.6원가량 올랐고요. 1,472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미국 연준의 QT 종료와 12월 금리 인하에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주의 재평가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통화량 증가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른바 자산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핵심 부지가 개발 단계에 진입하거나 가치가 부각된다면 실적 개선과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가 몰리고 있는데요. 하림지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 부근까지 터치를 했고요. 하림지주는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와 주거 업무 시설을 결합한 복합 단지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를 소유한 경방도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이외에도 성수동의 부지를 보유한 삼표 시멘트 등 이러한 종목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림지주 주가 오름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5%가량 오르고 있고요. 12,0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방 주가는 오늘 상한가 장 초반부터 기록한 이후에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유지 중입니다. 11,01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 주가도 두 자릿수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0.62%가량 급등 4,58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오늘 한화그룹이 자국의 조선 방산업체 오스탈 지분을 19.9%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3월 장외 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는데요. 이어 19.9%까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에 승인을 신청했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한화가 오스탈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는데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한화의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들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명확한 권고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미국과 호주 내의 방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오스탈 지분 인수를 추진해 왔는데요. 호주에 본사를 둔 오스탈은 미국 엘레바마주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 조선 사업을 운영하면서 미국 군함을 건조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지원함의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 가까이 되면서 1위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한화그룹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2%가량 오르면서 94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오늘 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5만 2,400원 선 거래됩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데 스페이스X의 상장 추진 소식에 어제 이어 오늘도 좋고요. 한국항공우주도 4.93%가량 상승 11만 4,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오늘 정규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분기 매출이 180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도 1.95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 AI 전용 칩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00% 급증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분기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다만 브로드컴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5% 이상 상승해서 컨퍼런스 콜이 이어지면서 4%가량 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CEO 발언이 투심을 악화시켰다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호크탄 브로드컴 CEO는 이날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AI 전용 칩 주문이 쇄도해 향후 6분기 동안 약 730억 달러에 달하는 주문이 적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외신은 이 같은 발언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미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개선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10만 8,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58만 원 선을 장중에 회복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를 내려놨고요. 57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르게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등 기존 주도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 넘는 상승세를 장 후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장 전략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 후반에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돼 있는데 오늘 4,150점 위에선 코스피가 움직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이 이제 재료의 약간 공백처럼 좀 느껴지는데 역시 악재도 그렇게 크게 뭐 환율 빼고는 느껴지는 게 좀 없다 보니까 좀 무난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급적인 특징을 본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이제 배당 차익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무난하게 전고점 부근에서 올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어제 만기일 그리고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정말 이제 굵직한 이슈를 나름 저는 잘 반영시켰다, 잘 녹여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무난하게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변수와 비밀의 어머니라 볼 수 있는 환율은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그 이상은 또 올라가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인식도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비교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소 좀 뼈아팠던 것이 이제 AI의 단기 지표로 생각을 했었던 오러클하고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 발표가 약간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굉장히 좀 약하게 좀 흘렀는데 AI 반도체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좀 양호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범 AI로 볼 수 있는 원전이나 전력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큰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수급이 이제 다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 주 내내 약간 동시 만기를 전후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시장이 좀 숨을 죽였고 그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 좀 나왔었는데 뭐 오늘 이 정도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세로 간 그런 그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섹터의 전략으로 볼 때는요,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그리고 원전과 전력, 바이오 요 섹터 세 가지 섹터에서 60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간의 요 쏠림과 또 단기 조정이 좀 있었던 섹터가 2차 전지와 자동차였어요. 근데 자동차와 2차 전지 오늘 모두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우주 항공 섹터인데, 우주 항공 섹터는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로봇과 같은 흐름이 내년에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sek터이기 때문에 뭐 단기면 단기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좋은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주 항공주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미리 좀 관찰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섹터 전략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12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가 됐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는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대에 당연히 제약바이오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현실로 잘 녹아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의 흐름은요? 일단 생각보다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장의 아이디어들이 조금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신약 개발 위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뭐 어제부터 조금 어떤 섹터 전반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으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코스닥 시장 물론 알테오젠에 약간 노이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에임드 바이오나 그리고 뭐 녹십자 같은 대형주나 약간 이렇게 좀 톡톡 튀는 이제 이런 종목 한두 개로 좀 이렇게 좀 쏠림이 좀 있을 뿐이지,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좀 한풀이 조금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시감이 있는 이제 그런 섹터 그런 쪽은 역시 이제 그냥 신약 개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보다는 대형 제약 바이오사들이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더 가져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치도 있고요. 일부 종목들은 이제 기술 수출 올해만 하더라도 마일스톤 다 합치면 거의 18조에 달하는 이제 그런 기술 수출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내년 1, 2, 3월 달에 이제 학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일정상의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까지만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뭐 시가총액 뭐 몇 퍼센트 더 띄우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막대한 기대감과 막대한 자금을 좀 빨아들이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내년에 뭐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그렇게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순수 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불과 한 달 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어쨌든 외부에서 자금을 소위 말해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훨씬 더 싼 돈으로 자금 유입을 통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가치의 증분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 바이오가 유망하다, 이런 좀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충분히 자기 자본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제약사들이 있죠. 이제 대형 제약사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비슷한 임상 실험 뭐 이런 후보 물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가볍게 움직이는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대형 제약사들이 너무 무겁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형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그냥 뭐 영업이익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었던 자기 자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뭐 자금 수요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 자본으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지금 선호도 교차가 살짝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 중에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선호도의 엇갈림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제 오늘만 보더라도 삼성 뭐 에피스도 그렇고요,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저렇게 탁탁 치고 나가는 거 보면은 과거 이제 코스닥 종목들만 움직이는 거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조금 어수선했죠. 이제 지수의 편출이다, 편입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적정 주가가 얼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좀 이제 엇갈리는 그런 의견을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동시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제약사들이
그동안 너무 좀 소외됐던 것들에 대한 이제 주가의 눈높이, 키높이 맞추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지금부터 뭐 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대형 제약사들이 이런 코스닥의 중소형 제약사보다는 조금 더 무겁지만 좀 깔끔한 이제 그런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시해드릴 종목이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 한미약품 이렇게 좀 꼽아왔는데 지금 삼성에피스는 이 정도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막 15조 이렇게 되는 종목이 이렇게 뭐 20%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태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패시브 자금인 것 같아요. 근데 지수에 뭐 약간 특례 편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들어오는 자금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무리한 좀 트레이딩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그리고 그래도 코스닥의 일정상의 모멘텀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리가캠바이오 이 정도로 세 종목 압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형주 위주의 그런 수익화 전략 이런 거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 시가 섹터 흐름을 딱 보니까 전선이 탑, 그 다음이 우주항공인데 네.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IPO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 좀 봐주세요. 예. 사실 이제 우주항공을 제가 그 누리호 발사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좀 관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누리호 발사 성공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좀 무시를 당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돈이 돼야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는구나. 구체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새삼 깨달았고요. 네. 이게 이제 2,200조예요. 뭐 이게 공이 몇 개 붙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인류 역사상 사상 최대 그 전에는 이제 아람코였습니다만 사상 최대 IPO를 앞둔 스페이스X 뭐 빠르면은 뭐 내년 말 내년 요맘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시황 말씀드릴 때 내년에 정말 성장 섹터 하나 올해 로봇과 같은 성장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가 뭘까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우주항공 쪽이 조금 가까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그 초고성장 종목 하나를 좀 선별을 해놓는다면 그래도 이 섹터 안에서 좀 선정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ETF의 수익률이 오늘 밤 사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고 또 어제도 좀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정부도 이제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있었던 프로젝트를 이제 대형 과제를 통해서 민간으로 좀 이양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가져가고 세제 혜택 그리고 생태계 활성화 정책으로 이제는 이제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좀 옮겨가겠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면서 해당 종목들이 어제부터 이제 조금 꿈틀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누리호 발사에 이제 큰 뭐 시장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그 발사체를 보유했다라는 그 이제 전략 자산 확보 그리고 민간 주도 쪽으로 이제 상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이미 우리도 좀 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우주항공청에서 민수 쪽으로 이렇게 좀 과제를 계속해서 준다라고 하면 회계적인 이익도 어느 정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우주항공 산업은 뭐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막대한 비용, 정말 높은 이제 기술적인 리스크가 이제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개발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통해서 민간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략 자산의 상업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리가 좀 성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나사 주도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민간 쪽으로 그런 예산들을 좀 편성을 하면서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이제 민간 우주 항공 산업으로 이렇게 좀 성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첫 발을 띄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 조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에도 2028년, 2032년 달 탐사와 이제 달 착륙까지도 염두를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항공 섹터 관련된 종목들 내년에는 좀 큰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또 종목이 좀 다양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지금 일단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는 소재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네. 스피어나 HVM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약간 테마성 흐름을 좀 형성을 하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사업으로 간다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매출이 확고하게 장기적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또 민간으로 이양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대부분은 방산 관련된 종목들하고 이제 그 오버랩되는, 그러니까 좀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추려 본다면 대표적으로 역시 한화 시스템의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을 좀 들 수가 있겠어요.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한화 또 조정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워낙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적지 않은 한 8% 9% 정도의 상승률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뭐 이렇게 불편한 이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위성 안테나 부분의 1위 기업이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위성 안테나, 위성 수신 안테나를 좀 가져가는 그런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슈에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위성 강자, 중소형 위성을 직접 제작해서 수출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한화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는 세트랙 아이도 이런 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사업이 좀 본격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매출 확대의 기회가 좀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은 스페이스X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납품이 있던 그런 소재 업체들이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정말 올해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을 좀 지켜보셨다면 이렇게 좀 실체가 있고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여 있는 그런 기업 쪽으로 내년 한 해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관심 섹터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신지요? 예. 네. 저는 이제 팀 LG를 팀 좀 LG.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지난주에 이제 비슷한 약간 이제 유사한 이제 이런 좀 뉴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LG 이노텍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그 LG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근데 좀 따지고 보면 AI에 연관된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열사들의 역량이 정말 잘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나왔었던 뉴스를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자기 자본, 그러니까 PBR 1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LG, 범 LG, 또 이제 팀 LG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의 이제 LG 그룹 계열사들이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G전자, LG U+, LG 에너지 솔루션, LG CNS 등이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전 계열사들의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향후 3년간 거의 300조에 가까운 이제 그런 예산을 데이터 센터에 이제 쏟아부을 이제 그런 예정으로 좀 있는데요. AI 인프라 관리에 좀 전문적인 역량을 LG 그룹이 계열사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준다면 저는 또 다른 빅테크 업체들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제 가전을 오래 했고 또 공조, 냉각 이런 하박 분야에 뭐 좀 특화된 이제 그런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ESS를 통해서 이제 전력의 안정화, 그리고 LG U+는 이제 시스템 네트워킹, LG CNS는 이제 운영 설계 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LG 이노텍은 이제 기판부터 피지컬 AI용 광학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각각의 그런 역량이 뭐 충분히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트리거 하나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자기 PBR, 자기 자본 정도의 시가총액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수주 가능성이 뭐 저는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대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자기 자본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멀티플도 지금은 뭐 가전이나 통신주에 해당하는 PER을 받고 있겠습니다만 AI에 걸맞는 이제 높은 멀티플을 좀 받게 된다면 저는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열어두시고 범 LG 관련된 팀 LG
이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 안에서도 좀 골라본다라고 하면 역시 LG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이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다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 토픽은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한 주요 지수들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장을 시작하기 전에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주 항공주가 스페이스 X 이슈로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대규모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피어 그리고 HVM이 관련된 이슈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를 제외하고도 개별 수주 계약 그리고 연장 소식을 더하면서 상승 탄력에 더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토지 자산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뜨거운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10거래일 그리고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제2의 천일고속을 찾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방이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섹터가 철강주입니다. 오늘 세아 베스틸 지주가 증권가의 목표 상향 리포트 속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관련된 이슈 속에 철강 관련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리포트 얘기는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실 섹터가 비만 관련주입니다. 어제 화이자가 이 메세라에 이어 중국의 포순제약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라일릴리가 개발 중인 GLP-1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입증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국내에서도 비만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로봇주가 오늘도 쾌청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가 3만 대 안팎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도 로봇주에는 투심이 고조되는 모습이고요. 전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전선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LG입니다. 오늘 BNK 투자증권에서 LG의 목표 주가를 93,000원에서 105,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LG의 광화문 빌딩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해서 주주가치 재고 여력이 커졌다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 세아 베스틸 지주가 오늘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소화하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세 뜨겁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특수화품 공장 완공이 임박했다며 목표가를 30% 가까이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가에서는 내년도에도 로봇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지만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기대감이 선방영돼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화재는 어제 미스터리급 등분을 반납하면서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하기 직전에 주가가 갑작스레 28% 넘게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정규장까지 들어오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할로자임이 머크에 이어서 알테오젠의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1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1%대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우주항공, 철강, 건설 섹터가 나름 괜찮고요.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저희가 다음 주에도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